예, 지난해 박춘풍 사건이 발생한 수원역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이 됐는데요. 그 용의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여성도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한편 경북 상주에서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6명이 중태에 빠져서 그중에 1명이 숨졌습니다. 음료수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발견이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모시고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사건 용의자 자살 관련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여성이 실종된 여성이 평택에서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성을 숨지게 하고 과연 용의자가 자살을 했는지 일단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은 사실 됐던 사안이거든요. 이제 수원역 부근에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이제 술을 만취된 상태에서 아마 길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깨웠죠. 그게 용의자인데 범인인데 깨워서 지금 여자친구가 토하고 그러니까 물티슈 사가지고 와라. 이 남자친구 물티슈 사오는 사이에 이 여학생이 없어진 거거든요. 22살 대학생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그 주변에서 여성의 지갑이 발견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흔적이. 그런 걸로 봐서는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건물에 새들어 있는 그 회사 직원이에요. 그 남자, 그 용의자가.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거기서 1차 무슨 일이 있었다. 화장실 그 안쪽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없어졌는데 먼저 지금 그 용의자가 원주 저수지부근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없어진 피해자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지금 평택 진이면에서 지금 발견이 됐어요. 평택 배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그렇다면 동선은 맞습니다. 거의 수원에서 출발해서 평택 쪽으로 가가지고 1차 간 데가 또 충주호 주변이거든요. 충주 쪽으로 가서 충주호에서 원주는 가깝거든요. 이렇게 지금 동선이 연결된 걸로 보여집니다.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친구가 이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 여자친구에게 물티슈를 사다 주니까 잠깐 사와라 이렇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아마 술이 만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여성을 부축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겠죠. 근데 아마 술이 너무 취한 상태에서 자다 깨가지고 누가 선의적으로 자기 그 여성을 여자를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가서 빨리 물티슈 사와라 하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이 든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범죄 타깃이 되구나. 그렇죠. 뭐 술에 취해서 잠든 것 때문에 범죄에 무방비 노출돼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술에 취한 그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범죄에는 무방비한 상태거든요. 보통 술에 취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력도 떨어지고 또 본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서는 거기다 더해서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란 말이죠. 그럼 잠이 들어 있었던 그 상태 자체에서 여자분을 그냥 데려갔어도 아마 그 남자분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 남자분이 그래도 잠이 깨서 어떻게 방어를 할까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여자분을 데려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일명 뻑치기라고 하든지 모든 범죄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최근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이렇게 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경찰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추정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의자가 죽기 전에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도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자살을 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과연 그 납치 살인과 정말 살인을 했다면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뭐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살을 택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강력범의 행위는 아니죠. 그 자기가 가족한테 짐 가지고 나오면서 그동안 미안했다, 또 동료들한테 미안했다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거는 전형적인 어떤 납치 살인범의 행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제 초범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또 처음에는 그 여성을 자기가 근무했던 그 회사가 바로 그 주변이니까 그 건물로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려는 선의적인 마음을 가졌다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보면서 어떤 성적 욕구를 느껴서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다각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 실종된 곳이 수원역 근처거든요. 이거 지난해 있잖아요. 박충분 씨 그 동거녀 살인 사건.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그쪽과 가깝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너무 이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공교롭다고 참 말하기도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우연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참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수원 주변에서 이제 그게 반이라는데 수원 주변이 입지적인 조건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 범죄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많이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이나 이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섞입니다. 그 주변이.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꼭 연결을 시켜가지고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보면 납치 용의자가 이 건설회사 자신이 다니던 공사를 했던 곳인가 봅니다. 이 평택 그곳이. 그렇다 보니까 이 동선,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한 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됐다는 걸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어떤 여성, 특정 여성을 납치 후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동선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충주호 저수지로 갔다가 결국 원주도 저수지 부근으로 갔거든요. 아마 그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견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이분이 아마 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분이라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범행 그 장소 동선을 안 짰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익숙한 장소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동선이 형성됐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자살을 선택했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좀 가정을 해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제3자 개입은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드러난 CCTV 동영상에도 그 여성을 부축해 가는 게 몇 가지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봐가지고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일단 실종 사망한 여성, 그다음에 지금 용의자로 추정된 남성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할 수 그렇게 없는. 추정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 이 납치 후 살해한 후에 이렇게 시신을 유기를 했다면 이거는 뭐 형사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형사 사건이 성립이 되죠. 일단 납치를 했고요. 죽었지 않습니까? 살인, 용의자가 죽었죠. 그러니까 용의자가 죽으면 보통 이제 공소기각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수사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라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은 굉장히 피해자의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지에서는 철저히 수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 좀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경북 상주 할머니 분들인데 동네 할머니 분들입니다. 마을회관에서 6분이 이 사이다를 마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자, 저기 위원님. 예전에 보면 그 시골 농촌에서 이 살충제하고 제초제 같은 거 남는 걸 음료수병에 놔둬가지고 잘못 관리하시다가 마셔가지고 큰 뭐 부상을 입거나 다치신 분도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싶어요. 사실은 남는 살충제를 음료수병이나 이런 데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냉장고에 뒀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뒀다는 거는 보관 목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먹으라고 넣어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사건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경찰에서 일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더더군다나 그 사이다병 그 마개하고 지금 이제 있는 마개는 아마 바카스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살충제를 넣어가지고 와서 섞어놓고 잠근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노인분들 사이에도 사소한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노인분들은 뭐 경로당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다가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농사 지시는 분들은 또 밭일을 하면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마을에
그 입구에는 그 주도로에는 CCTV가 좀 있답니다. 몇 개. 그래요? 예, 그쪽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온 외부인들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잠깐 설명하셨지만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 음료수가 그 전날 마시고 잠깐 조금 남은 음료수를 다음날 다시 꺼내 마셨는데 이렇게 거기 그 사이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독극물 같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노렸던 독극물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만약에 보험금을 노렸지 않다면 개인적인 원한으로 특정 사람들을 지목해서 그 사람들이 마실 만한 곳에 독극물을 넣기 때문에 예. 고의성도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회관 아니었으니까 좀 한 명을 노렸다기보다는 좀 불특정 다수였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마을 회관 내이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주변 사람일 수가 있는 대부분의 가능성이 높고 네.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보통은 그냥 음료수였다면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음료수의 특징이 그 전날 마셨던 음료수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새 음료수를 마시지 자기가 그 전날 마셨던 음료수는 그 사람만 마시지 다른 사람들은 잘 마시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 전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그 음료수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사람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분이 사망을 했고요. 4명은 집중 치료 중이시라 하는데 선생님, 이 제초제 살충제 성분이 일단 나오잖아요. 네, 검출이 예. 됐는데 예. 인체 치명적인가 봅니다. 예, 살충제도 네. 이제 뭐 이 시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맹독성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마신 양이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살충제는 통상 살충제가 사실은 그 이 뭐라 그래 냄새, 역한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아. 맹물 수준이고 그렇거든요. 예. 제초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역한 냄새가 나는데 살충제는 그 특성상 예, 예. 맹물 수준의 냄새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색무취. 그렇다 보니까 예, 예. 요번 같은 경우도 아니 한 컵을 그냥 쭉 그렇게 뱉는 정도가 아니라 예. 많이 식음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아마 치명상을 입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테러도 하잖아요. 사실은 독극물 이용해서 뭐 전혀 그런가 이걸 뭐 테러라 규정하기 뭐합니다만은 이렇게 가능한 일도 정말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나에게 위해가 가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예,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의외로 이게 쉽게 구하면 안 되는 맹독성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는 그러한 살충제라든지 제초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뭐 테러라고 하면 이렇게 큰 많은 그렇죠, 대다수의 그렇죠. 테러라기보다는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위해를 가하려는데 예, 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마을이 참 네. 작은 마을이라서 네.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아까 아. 주도로 CCTV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로 들어오는 주도로에는 몇 개 있다 그러니까요. 외부인에 의한 그 어떤 행위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살충제를 구입하게 되면 예. 이제 시골은 거의가 그 약종상이라든지 농약을 그 구입하는 경로가 단순합니다. 몇 예, 군데밖에 예, 없어요. 예. 거기 가서 요번에 그 발견된 그 살충제 예. 그거를 이제 구입해간 사람들을 좀 상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살충제를 쓴 거를 알아요. 마을 분들이 아 누구네 집에는 얼마 전에 뭐 살충제를 뭐 어떻게 농약을 했다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탐문도 좀 하고 하면 예. 요거는 어느 정도 단서가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네. 최 변호사님 만약에 이 범인을 잡는다면 그 살인까지 적용 그렇죠. 가능합니까? 예전에도 여기 농촌에서 이렇게 독극물로 살인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살인죄가 되고요. 예, 예. 또 지금 한 분 사망하셨고 다른 분들은 이제 치명상을 입으셨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럴 예. 경우에 이제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냥 아. 상해죄가 아니고요.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사망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살인죄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이 법원의 이색적인 판결 하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같은 직장 내 상사입니다. 여성 상사인데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인격 침해라고 해서 네. 법원에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네, 예. 사실은 저희가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면 이 남자 상사가 예. 아니면 이성 간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판례의 좀 이색적인 점은 동성 간에 일어난 성희롱입니다. 예. 이제 어떤 여성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성 상사가 있었는데 예. 이 여성 상사가 취직한 첫날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나중에 다시
다시 보시겠지만 뭐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뭐 아이 낳은 여자랑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그 피해 여성분이 목에 이제 좀 아토피 같은 게 있는데 그 예. 아토피 상처를 보면서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말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 상사가 다른 사람에게 취직을 권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같은 예. 자리에. 예.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사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인사위에서는 그래서 여성 상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예. 여성 상사가 자기들 5달치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피해자분이 거부를 하고 예. 손해배상 청구를 낸 거죠. 손해배상 청구로 법원이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판단을 했고요. 예. 그 전에 이미 또 다른 형사 사건에서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도 선고된 사건입니다. 아, 네. 그래요. 아, 위원님 지금 발언 보면은 네. 정말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 성폭력이건 성희롱이건 이제 대상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이 되건 남성이 되건 그러네요. 관계가 없거든요. 예, 예.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할 수 있고 강간도 옛날에는 그 범죄의 객체가 부녀자로 국한됐지만 지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별한 거는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겁니다.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성폭한 건 군대라든지 꽤 많이 있었죠. 예, 이번엔 특별한 케이스는 이제 여성이 여성한테 했다는 거죠. 그래요. 동성간에. 예. 예. 그리고 자, 지난해 4월 연구소에 취직한 미혼 여성이 직속 여성 상사에게 출근 첫날 또한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봤고요. 자, 두 분 이 발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성간에 도심을 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흔히 이제 남성들도 네. 그 농도 짙은 농담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남성에도 적용될까? 뭐 이런 생각은 지금 막 그런 농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듣고 네.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이 성희롱을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희롱이 조금 애매한 게 피해자가 느꼈던 그 당시에 모욕감, 성적 모욕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피해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교수라든지 아니면 직속으로 있는 여자 상사가 남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성희롱도 처벌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준이 그 당시에 그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예.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들, 그런 정황들이 있고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느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괜찮다라고 느끼면 성희롱이 아닐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예. 나는 그것이 굉장히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성희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정황들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성희롱 인정 사례들을 보면 그런데 좀 성희롱 특별 인권 교육 수강 권고 좀 처분이 네.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아, 괜히 여기서 분위기 싸하게 만든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스스로의 권리라거나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예. 법에 대한 처벌도 법도 생겼고 법에 대한 처벌도 점점 많아지고는 있지만 예.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수강 권고라든지 이렇게 좀 더 엄격한 제재는 없다고 보여서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한 제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성희롱 인정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장 내 이 직장 문화도 좀 바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해요. 왜냐하면 형사가 처벌이 가능한 거는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장 상사의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상사의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 같이 뭐 그냥 인격권 침해이다, 모욕당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 형사처벌이 되는 좀 더 많은 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직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여성이 직장 후배 같은 경우들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이런 인권 의식이 깨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요새는 직장에도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진짜 시청자분들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성희롱은 말씀하세요.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은 못해요. 민사로 합니다. 직장에 장한테 신고하고.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성희롱을 하면 예. 그거는 성적 학대에 해당돼가지고 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동네에서 아이들 돌아다니면 예. 만지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건 아동학대죄가 됩니다. 그것도 성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남녀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령 수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더리, 저는 이거 사실 지난번에 나왔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이게 횡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오더리라는 것이 예. 굉장히 많고요. 이게 크게는 유령 수술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부르는데 유령 수술 내에서 내가 원래는 저 의사를 택했는데 다른 의사가 내가 마취된 상태로 들어오는 유령 수술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의사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딱 특별히 처벌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아예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사의 집도화에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의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직접 집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의료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술을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그럼 많은 수술을 그 의사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손재주가 좋은 오더리라고 하는 일명 오더리라고 하는 그런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들도 월급도 있고요. 싸고요. 네, 월급도 싸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월급이.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오더리들에게 오히려 의사들이 가서 한 달에 뭐 한 번에 300만 원 이렇게 내고 수강을 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의사보다 더 많이 수술하는 오더리가 우리나라에 500에서 1000명 정도 가량이 있다고 하니까 놀랄 일이죠. 거의 뭐 수술 기술자인데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예. 저 일선에서 좀 많이 해봤습니다. 현직에서 예, 근무할 때 예, 많이 해봤는데요. 예. 500에서 1000은 이제 굉장히 후하게 쳐준 것 같고요. 일선 그 어떤 병원 같은 데는 뭐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장이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어떤 때는 들어가서 수술하거든요. 간단한 수술 같은 거는 하거든요. 그런 걸 따지는 오더리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의료기기라는 게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의사들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수술에 그 의사들이 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분들을 초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료기기 상들을. 그럼 그분들이 와서 수술할 때 가서 시연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수술행위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은 따진다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환자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수술 때 이게 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거?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방을 하고 싶은데 아까 잠깐 지적했듯이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폐쇄되어 있고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는 대부분 전신 마취하면은 누가 날 수술하는지 모르고 또 거기 같이 들어갔던 다른 간호사들이라든지 동료들은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처벌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려면 뭐 의무 기록을 혹시 허위 작성하지 않은 이런 정도밖에 처벌을 못하니까 증거가 굉장히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니면 내부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실제로 사고가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냥 수술만 잘 되면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무자격자가 내 몸에 손을 댄다. 그것도 메스를 들고 왔다. 이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상해가 아니다. 살인미수다라고 처벌하는 미국은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살인이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면 그런 가능하지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수술이 잘 끝났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무장들이 아니면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을 해서 그것이 적발이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의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근데 일단 처벌이 너무 낮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거는 살인과 같은 그런 정도로 위험을 환자는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제재나 처벌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우처럼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하면 사기로 아주 의유를 해버려야 돼요. 사기죄로 의유하고 살인 미수로 가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심평원에서 지금 보험금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서류에는 병원명만 들어와요. 어느 의사가 어떤 수술을 했다, 몇 시에, 요거나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가지고 의무 기록지 자체를 명백히 해버리면 아마 좀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수술 전에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사도 같이 그 해당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사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보는 앞에서 보호자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험 청구할 때 심평원에 들어오게 하면 아마 그래도 많이 유용하게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수술 같은 경우도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증거 수집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찰 속에서는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이제 경찰서 뭐 고소 고발이 됐다 했을 때 어떻게 좀 이게 사건을 처리해야 고민입니다.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사인 다 해도 사실은 의무 기록지 같은 거를 허위로 작성해 놓으면
현장에서 직접 검거하지 못한 하는 뭐 그 이후에 발생했을 때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실이라면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실의 CCTV의 의무화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의료진들의 인권 문제 이야기해가지고 설치 못하게 하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의료진들의 어떤 그 과실 부분을 상기해 줄 수 있는 사유도 돼요. 오히려 그래요. 당당하면 또 공개 못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시 체계 확충 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